인도네시아와 보잉의 F-15EX 파트너십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이 한 문장은 단순히 계약의 종료를 넘어 무려 2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공중분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인도네시아의 경제 위기가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나 실제로는 인도네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엄격한 외교적 레드라인을 넘어서 버린 것이 거래 파기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단순한 자금 부족의 문제였다면 미국은 할부 기간 연장이나 리스 조건 변경 같은 금융 지원을 제안했겠지만 이번에는 협상 테이블 자체를 완전히 엎어버리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충격적인 20조 원 규모의 거래 파기 뒤에 숨겨진 세 가지 배신과 국제 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건의 서막은 2025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앞두고 전 세계를 향해 대대적인 관세 폭탄을 선언하며 모든 무역 관계를 재정립하기 시작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인도네시아에 부과된 관세율은 32%였으며 이는 베트남의 46%나 태국의 36%보다는 수치상 낮았기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처음에는 상황을 다소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가 USMCA라는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 미국 시장에 거의 0%에 가까운 관세 혜택을 받으며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도네시아 제조업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산 100만 원짜리 운동화가 관세로 인해 132만 원이 될 때 멕시코산 제품은 100만 원을 유지하면서 인도네시아의 가격 경쟁력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대미 수출액은 약 280억 달러에 달하며 그중 의류와 신발, 니켈 광물 같은 제조업 제품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무너지자 나이키와 아디다스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은 인도네시아 공장의 높은 비용을 견디지 못하고 생산 기지를 다른 국가로 대거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GDP의 15%를 수출에 의존하는 인도네시아에게 수출길이 막히는 것은 국가 경제의 붕괴를 의미했으며 이는 곧 대규모 실업과 경제적 공포로 직결되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관세를 높인 진짜 목적은 무역 적자 해소뿐만 아니라 중국이 인도네시아를 통해 미국 관세를 회피하려는 이른바 관세 세탁을 근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어로 테리프 런더링이라 불리는 이 수법은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제품을 제3국인 인도네시아로 보내 원산지를 세탁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교묘한 우회 전략입니다. 2025년 기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145%까지 폭등하자 중국 기업들은 인도네시아라는 세탁기를 빌려 라벨만 교체하는 방식으로 생존을 꾀했습니다. 중국에서 거의 완성된 제품을 인도네시아로 보내 포장만 살짝 바꾸고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증명서를 받으면 무려 113%포인트의 관세를 아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세관 국경보호청은 2024년부터 인도네시아발 화물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고 유입되는 제품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중국산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태양광 패널과 전자부품, 알루미늄 제품 같은 핵심 전략 물자에서 인도네시아가 중국의 뒷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미국의 분노를 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구축한 중국 고립망에 구멍을 낸 인도네시아를 향해 중국의 뒷문을 열어주는 나라는 적으로 간주하겠다며 매우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32%의 관세는 단순한 무역 정책이 아니라 중국의 기술 발전을 늦추고 제조업 기반을 약화시키려는 트럼프의 거대한 대중국 전략 중 극히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막다른 길에 몰린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이 보유한 최후의 무기이자 21세기의 석유라고 불리는 니켈 카드를 꺼내들어 미국과의 위험한 협상을 준비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니켈 매장량의 약 21%를 차지하는 세계 1위의 국가이자 전체 생산량의 무려 50%를 담당하는 독보적인 자원 대국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을 좌우하는 니켈 함량이 80%를 넘어서면서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의 니켈을 21세기의 석유라 부르며 자원민족주의의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2020년 인도네시아는 니켈 원석을 그대로 가져가지 말고 우리 땅에 공장을 지어 가공한 제품만 가져가라며 강력한 원석 수출 금지 조치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직접 배터리 공장을 짓게 하여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고도의 전략이었으며 초기에는 매우 똑똑한 자국 우선주의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자원 무기화 전략을 자유시장 경제를 교란하는 명백한 불공정 무역 관행이자
시장 조작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인 USTR은 인도네시아의 니켈 수출 금지가 WTO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소송과 경제적 보복을 동시에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직접적인 방식을 선택하여 자원 무기화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며 인도네시아산 니켈 가공품에 전례 없는 추가 보복 관세를 즉각 명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전체 관세율은 32%에서 34%로 다시 한번 상향 조정되었고, 이는 인도네시아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치명적인 일격이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무리 니켈이 많아도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에 제품을 팔 수 없게 된다면 자원은 그저 땅속에 묻힌 돌덩이에 불과하다는 냉혹한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2022년 톤당 10만 달러까지 치솟았던 니켈 가격은 2025년 들어 톤당 15.0달러 수준으로 폭락하며 인도네시아의 자원 무기화 꿈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경제 붕괴의 위기에 직면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결국 2025년 7월 미국의 무조건적인 협상을 요청하며 사실상의 항복 선언인 100기를 들어올리게 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인도네시아는 관세를 낮춰주는 대가로 미국산 보잉 항공기와 전투기를 포함한 총 14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조공형 구매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20조 원에 달하는 이 거래에는 F-15EX 전투기 24대와 보잉 787 드림라이너 같은 최신형 여객기들이 대거 포함되어 미국의 이익을 보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거래는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품질 문제와 파업으로 위기에 빠진 미국의 상징인 보잉사를 구출하기 위한 상업적 구제 작전이었습니다. 전투기는 국가 안보의 자산이 아니라 인도네시아로부터 받아내는 값비싼 수입 상품이자 미국의 무역 적자를 단숨에 메워줄 수 있는 효율적인 도구로 취급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20조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관세율을 34%에서 19%로 낮추는 굴욕적인 거래를 성사시켰으나 이는 생존을 위한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F-15EX의 판매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미 공군의 F-15EX 도입 물량을 기존 104대에서 150대 이상으로 대폭 늘려버렸습니다. 문제는 보잉사의 생산 능력이 연간 최대 24대에 불과하여 미 공군 물량만 공급하기에도 이미 향후 6, 7년치 생산 라인이 완전히 포화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미 공군의 우선순위가 높아짐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약속했던 전투기 납기 일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렸고 계약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내부적으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납기 지연에 불만을 품은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인내심을 시험하듯 다시 한번 중국과 손을 잡는 치명적인 오판을 내리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2025년 10월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를 경악게 하는 폭탄 발표를 통해 중국산 J-10C 전투기 42대를 전격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약 90억 달러, 한화로 13조 원에 달하는 이 거래에 대해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국방과 실리적인 선택임을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J-10C가 F-15EX보다 가격이 절반 이하로 저렴하고 무엇보다 중국이 즉시 납기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를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트럼프가 사전에 경고했던 외교적 레드라인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것이었으며 현대전에서 무기가 가진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망각한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현대의 공중전에서 F-15EX 같은 첨단 전투기는 미국의 조기 경보기 이지스함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통해 하나로 연결됩니다. 적기가 나타나면 초단위로 정보를 공유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 미국식 데이터 링크는 중국 무기 시스템과는 절대로 호환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우려한 시나리오는 인도네시아 군인이 미국 기술과 중국 무기를 동시에 운용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레이더 특성과 기밀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스파이 활동이 없더라도 중국이 인도네시아를 통해 미국 무기의 전술 운용 방식을 파악하게 되는 것은 미 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재앙과도 같았습니다. 미국은 이미 과거에 터키가 러시아산 S-400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가차없이 F-35 프로그램에서 터키를 영구 배제해버린 강력한 전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터키는 100대 이상의 F-35를 도입하려 했으나 하루아침에 모든 권리를 박탈당했고 이미 투자한 수십억 달러마저 미국에 묶여버리는 처참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트럼프의 메시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명확합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무기를 사는 나라는 미국의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없으며 미국 무기도 가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가 J10C를 선택한 배경에는 가격 경쟁력 외에도 미국의 조공 요구에 짓밟힌 국민적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양다리 외교는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분노하게 만드는 미국을 호구로 취급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졌고 즉각적인 보복의 방아쇠가 당겨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으로부터 관세 인하 혜택을 받아낸 직후 그 돈으로 중국 무기를 사겠다고 발표한 셈이었고 트럼프에게 이는 명백한 배신이었습니다. 우리가 관세를 깎아준 것이 중국의 무기 판매를 돕기 위함이었느냐는 트럼프의 고함은 백악관을 뒤흔들었고 인도네시아에 대한 모든 군사적 지원은 즉시 중단되었습니다. 2026년 1월 말 미국 국무부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F-15EX 수출 허가 검토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발표하며 사실상 판매 금지 조치를 공식화했습니다. 외교적 수사로 포장되었지만 그 속뜻은 인도네시아에게는 이제 단 한 대의 나사조차 팔지 않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절교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잉사 역시 정부의 방침에 따라 20조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파트너십이 더 이상 활성 상태가 아니라고 공식 확인하며 계약의 완전한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돈이 최고인 줄 알았던 비즈니스의 세계에서조차 미국은 국가 안보와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2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단숨에 포기하는 냉혹함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무기 거래 파기를 넘어 미중 신냉전 시대의 어느 한편을 확실히 선택하지 않은 국가가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2026년 2월 3일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보잉 부사장의 입을 통해 나온 공식 확인은 인도네시아와의 20조 원 규모 파트너십이 이제는 과거의 유물이 되었음을 전 세계에 선포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과거 냉전 시대의 유물인 비동맹 노선이 여전히 통할 것이라는 순진하고도 위험한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인도나 이집트가 그랬던 것처럼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며 양쪽의 이득을 모두 챙길 수 있다는 전략은 지금의 신냉전 시대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하이 미국은 이제 우리 편이냐 적이냐는 단호한 양자택일을 모든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에게 강력하게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이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아세안 최대의 경제국이며 니켈까지 보유했기에 미국이 자신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라 과대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국가 안보와 기술적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20조 원의 매출과 우호적인 관계마저 단숨에 포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갈등하는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에게 보내는 미국의 가장 강력하고도 잔혹한 경고장이었습니다. F-15EX 도입이 무산된 인도네시아는 이제 다급하게 프랑스의 라팔, 스웨덴의 그리펜 같은 다른 국가의 전투기를 찾아 사방팔방으로 접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미국보다 정치적 조건이 덜 까다롭기 때문에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라팔 전투기 도입 쪽으로 무게를 두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때 협력했던 한국의 KF-21 보라매 역시 인도네시아의 관심을 받고 있으나 과거 연체되었던 분담금 문제가 여전히 신뢰의 걸림돌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전투기를 바꾼다고 해서 인도네시아의 근본적인 경제적 위기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높은 관세와 낮은 니켈 가격은 국가 경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과의 외교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인도네시아는 국제 무대에서 사실상의 외교적 왕따 신세로 전락해버리는 쓰라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2025년 10월 취임 이후 미국을 방문하고 싶어 했으나 미국 측이 정상회담 요청에 응하지 않으며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F-15EX 사태는 단순한 무기 거래의 실패가 아니라 미중 간의 거대한 기술 전쟁과 신냉전의 파고 속에서 국가의 생존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이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안일한 줄타기 전술을 구사할 수 없으며 확실한 진영 선택 없이는 미래도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뼈아픈 신뢰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과연 우리라면 이 냉혹한 신냉전의 구도 속에서 어떤 현명한 선택을 내려야 할까요? 인도네시아가 너무나 순진하게 강대국 정치를 바라본 것일까요? 아니면 트럼프의 미국이 국제사회의 관례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가혹했던 것일까요? 국제정치의 무대에서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으며 오직 자국의 이익과 안보만이 최우선이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대목입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통찰력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앞으로 펼쳐질 국제 정세의 변화를 읽어내기 위해 저와 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인도네시아의 사례가 주는 교훈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라고 말하는 동시에 가장 먼저 돈의 감옥에서 탈출할 나라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양극단의 시나리오는 여러분의 통장 잔고와 은퇴 설계는 물론 사랑하는 자녀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현재 일론 머스크가 한국 기업들에 매년 쏟아붓고 있는 돈은 놀랍게도 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곧 망해서 없어질 나라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매년 7조 원이라는 거금을 갖다 바치는 것에는 언론이 말하지 않는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2026년에 들이닥칠 노동의 종말과 가격이 파괴되는 디플레이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구체적인 현금 흐름의 비밀을 오늘 풀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60년 인생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될 것이기에 선형적인 사고의 착각을 완전히 깨고 시작해야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제와 같은 내일을 꿈꾸며 선형적으로 생각하지만 현대기술은 일이 이가 되고 사가 되는 지수적 성장을 거듭합니다. 머스크는 우리가 지금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전거를 타고 가파른 내리막길을 전력으로 질주하고 있는 공포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2022년 말 등장한 챗GPT가 시를 쓰는 귀여운 장난감이었다면 현재의 인공지능은 이미 인류의 통제를 벗어난 폭주를 시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6년 현재 인공지능은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상위 1%의 성적을 거두고 의사 면허까지 가볍게 통과하며 인간 지성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AI 모델과 올해 모델의 성능 차이는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10배에서 100배에 달하는 파괴적인 도약을 매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더 똑똑한 인공지능을 낳는 재규적 자기 개선의 무한 루프는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24시간 쉬지 않고 스스로를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머스크도 예전에는 개발을 멈추자고 했지만 이제는 멈추는 것이 불가능하니 안전벨트나 꽉 매라는 냉혹한 현실의 조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은 단순한 기업 경쟁이 아니라 국가의 패권이 걸린 핵전쟁과 같기에 누구도 속도를 늦출 수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안전을 이유로 개발을 멈추는 순간 중국이 미친 속도로 쫓아와 전 세계의 패권을 한순간에 장악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멈추면 안전하겠지만 단 한 명이라도 배신하면 멈춘 사람만 바보가 되어 죽게 되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멈출 수 없는 폭주의 본질을 직시하고 2026년이라는 거대한 임계점을 넘기 전 생존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10년차 베테랑 프로그래머였던 제 지인 김 대리는 불과 얼마 전까지도 인공지능이 짜는 코드는 버그투성이라며 비웃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만난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이제 팀원 5명이 밤을 새워야 할 분량을 AI가 단 10분 만에 끝냈다고 울먹였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온 사이 AI가 완벽한 코드 2만 줄을 짜놓은 것을 보며 그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를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10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자신의 기술이 고작 커피 한 잔 마실 시간보다 가치 없게 느껴졌을 때 그는 치킨집 창업을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이것은 특정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이제 갓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우리 자녀들이 마주하게 될 거대한 쓰나미의 전조 현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대한 파도가 오는지도 모른 채 해변에서 조개 껍데기나 줍고 있지만 머스크는 2026년이라는 임계점이 이미 코앞이라고 경고합니다. 단순히 똑똑한 기계가 아니라 신에 가까운 지능이라 불리는 범용 인공지능인 AGI가 탄생하는 순간 우리가 알던 노동의 개념은 사라질 것입니다. AGI가 등장하면 삼성전자 공장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월급 통장에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충격적이고 소름 돋는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머스크는 현재의 시점을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거대한 특이점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천재나 경제학자도 인간보다 똑똑한 존재가 설계할 AGI 이후의 세상을 감히 함부로 예측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개미가 인간이 건설한 대도시의 복잡한 시스템을 결코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도 AGI가 만들어낼 미래의 풍경을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 시점을 2030년이나 2040년으로 보았지만 머스크는 단호하게 AGI의 시대가 바로 내년인 2026년에 온다고 선언했습니다. 소설을 쓰고 작곡을 하며
복잡한 코딩을 완벽히 해내는 것은 물론 사람의 기분까지 파악해 위로해주는 신인류와 같은 존재의 탄생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면 경기도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같은 거대 산업 현장에서는 인간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축구장 100개를 합친 것보다 큰 규모의 공장 라인 안에서 수만 대의 장비들이 천장에 매달려 춤추듯 정교하게 반도체를 찍어낼 것입니다. 이미 인간 노동자는 그곳에서 생산의 주인이 아니라 기계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멀리서 지켜보는 관찰자의 역할로 전락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키 173cm에 몸무게 73kg으로 성인 남성과 똑같은 체격을 가진 이 로봇은 2027년부터 대중에게 대량으로 판매될 예정이라고 공언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이 로봇의 가격이 단돈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50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되어 노동시장을 뒤흔들 것이라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합계 출산율 0.68명이라는 전대미문의 심각한 인구 소멸 위기라는 거대한 절벽 앞에 위태롭게 서 있는 상황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한국이 단 3세대 만에 전체 인구의 96%가 흔적도 없이 증발하여 세계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질 수도 있다고 아주 무서운 경고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극적인 인구 통계 뒤에는 역설적이게도 전 세계가 경악할 정도의 엄청난 자동화 로봇 혁명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고 있다는 숨겨진 사실이 있습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한 사장님은 이제 알바생을 구하는 대신 5천만 원을 대출받아 정교한 로봇팔과 무인 키오스크를 매장에 전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반죽을 하고 뜨거운 오븐 앞에서 땀을 흘리던 고된 노동은 이제 로봇이 완벽하게 대신하게 되었으며 매달 지출되던 인건비는 이제 영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과거 알바생 3명을 고용할 때 꼬박꼬박 지출되던 월 500만 원의 비용이 이제는 고스란히 사장님의 통장에 순수익으로 남게 되는 믿기 힘든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동네의 작은 카페부터 삼성과 현대차의 거대한 제조 공장까지 대한민국 모든 산업의 생태계를 아주 빠르게 바꾸어 놓으며 전국적으로 무섭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노동자 10,000명당 로봇 대수가 1,000대가 넘는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며 전 세계 로봇 밀도 1위라는 독보적인 타이틀을 당당하게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로봇 강국이 되려 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의 손길을 기계로 채우려 발버둥 치다 보니 어느새 전 세계에서 가장 자동화된 미래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일론 머스크의 천재적이면서도 예리한 사업가적 감각은 인구 소멸로 인해 로봇을 가장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한국이라는 시장의 가치를 정확하게 포착해냈습니다. 미국은 노조의 반대가 심하고 유럽은 규제가 까다롭지만 한국은 이미 로봇에 대한 거부감이 거의 없는 완벽한 기술 테스트베드라고 머스크는 냉철하게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테슬라의 심장인 배터리와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력을 대한민국 기업들이 모두 손에 쥐고 있다는 점입니다. 머스크가 매년 한국 기업들의 7조 원이라는 거금을 송금하는 진짜 이유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병참 기지가 바로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자동차의 겉모습은 자랑스러운 미국산 브랜드이지만 그 속을 꽉 채우는 가장 중요한 부품들은 사실 태극마크가 선명하게 찍힌 한국 기술의 순수한 결정체들입니다. 머스크는 처음에 배터리를 직접 만들겠다고 선언했으나 실패한 이후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을 찾아가 테슬라 주요 모델들의 핵심 배터리 공급을 전적으로 맡기게 되었습니다. 자율주행의 핵심인 고성능 칩을 실제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회사는 전 세계를 통틀어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 단 2곳뿐이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머스크는 텍사스 본사 바로 옆에 거대 공장을 둔 삼성전자를 유독 신뢰하고 있으며 사실상 테슬라 전용 반도체 생산 라인을 구축하여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서버를 돌리는 데 필수적인 초고속 메모리 HBM 시장에서 세계 1등을 달리는 SK 하이닉스의 기술 없이는 머스크의 슈퍼컴퓨터도 전원을 켤 수 없습니다. 머스크의 최종 꿈인 화성 이주를 위해서는 바다 위에서 로켓을 쏘아 올릴 거대 발사대 플랜트가 필요한데 이를 건설할 실력을 갖춘 곳은 한국 조선 3사뿐입니다. 머스크에게 한국은 자신의 위대한 제국을 지탱하는 거대한 병참 기지이기에 그는 로봇 기술을 풀어서라도 인구 소멸 위기에 대한민국을 어떻게든 유지시키려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지갑으로 돌려봅시다. 머스크가 한국 기업들과 함께 만들어낼 세상은 한마디로 가격이 완전히 파괴되는 탈화폐화의 시대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수백만 원을 들여 따로 사야 했던 캠코더, MP3 플레이어, 내비게이션은 이제 스마트폰 안에 무료 앱으로 통합되어 가치가 영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치 소멸 현상은 이제 디지털을 넘어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물건과 서비스 영역으로 무섭게 번져가며 우리 삶의 근간을 뒤흔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내는 물건값의 대부분은 인건비입니다. 택시비와 커피값에서 원두나 기름값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사람의 노동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건비가 영원에 수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8,000원인 계란 한 판 가격이 이론적으로는 500원 이하로 떨어지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로봇이 닭을 관리하고 자율주행 드론이 계란을 주우며 무인 트럭이 배송과 진열까지 마치는 세상에서 계란값은 그저 약간의 전기세에 불과하게 됩니다. 자율주행 로봇 택시가 등장하면 기본 요금 500원 시대가 열리고 3D 프린터가 집을 지으면 아파트 분양가는 지금의 절반 이하로 폭락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머스크가 말하는 풍요의 시대이자 구조적인 디플레이션 세상입니다. 돈의 가치는 낮아지지만 누릴 수 있는 서비스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당연히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물건값이 싸지면 뭐합니까? 내 일자리를 로봇이 뺏어가서 월급이 0원인데 돈이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노동소득이 사라진 상태에서의 가격 파괴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새로운 분배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존을 위한 기본 소득을 넘어선 개념인 보편적 고소득 UAI입니다. 로봇이 번 돈을 국가가 거두어 우리 모두를 부자로 만드는 비전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주식회사에서 예전에는 국민들이 땀 흘려 일하는 직원이었지만 이제는 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되는 놀라운 신분 상승입니다. 회사가 사람이 아닌 성능 좋은 로봇과 AI를 채워 넣어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을 주주인 국민들에게 배당금 형태로 매달 나누어주는 방식입니다. 이 시스템이 가능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생산성의 폭발적 증가에 있습니다. 인건비로 나가던 돈이 기업의 순이익으로 남고 이를 국가가 세금으로 걷는 것입니다. 빵집 사장님이 로봇을 써서 번 돈에 대해 로봇세를 내더라도 예전에 사람을 쓸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기에 모두가 행복한 타협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거친 로봇세는 국가 재정이 되어 전 국민의 통장에 매달 3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꼬박꼬박 꽂히는 강력한 머니 파이프라인이 됩니다. 이제 돈 걱정에서 해방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단순히 집에서 넷플릭스만 보고 게임만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머스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비전을 제시합니다. 노동에서 해방된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시간과 수명 연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생존을 위해 일하는 기계에서 벗어나 진심으로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유희하는 인간인 호모 루덴스로 진화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로봇은 정교한 그림을 그릴 수는 있지만 창작의 과정에서 느끼는 순수한 기쁨이나 영혼을 울리는 감동을 결코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피아노를 완벽하게 연주할 수는 있어도 음악이 주는 선율의 감동에 눈물을 흘리거나 진심 어린 위로를 받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림을 그리고 여행을 떠나며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과 같이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에 소중한 시간을 쏟아야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인공지능의 등장은 우리를 노동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위대한 축복이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유토피아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혼란스러운 과도기를 반드시 스스로의 힘으로 지혜롭게 건너가야만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위태로운 시기에 살아남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코딩 실력이 아니라 인공지능에게 정확하게 일을 시키는 인공지능 리터러시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복잡한 작업은 AI 비서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그 도구들을 마치 자신의 손발처럼 자유자재로 부리는 주인이 되어야만 노동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부리는 자는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 되겠지만 AI와 단순 노동으로 경쟁하려는 자는 결국 기계의 노예로 전락하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두 번째 행동 강령으로 여러분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예금 대신 로봇과 인공지능을 만드는 기업의 생산수단 지분을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사모아야 합니다. 미국의 거대 빅테크 ETF나 한국의 우량한 로봇 반도체 주식을 통해 로봇이 벌어들이는 수익을 배당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내가 전문가라는 고집을 과감히 버리고 내 직업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유연하고 빠른 적응력을 가장 날카로운 무기로 삼으십시오. 의사와 변호사 같은 고소득 전문직조차 한순간에 대체될 수 있는 격변의 시대이기에
새로운 도구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가짐이 영웅이 되는 길입니다. 상식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과거의 두려움을 떨쳐낼 때 여러분은 여러분을 또 짜매던 낡은 관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3년 뒤의 한국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지옥이겠지만 준비된 여러분에게는 지긋지긋한 노동에서 해방되어 풍요를 누리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던진 섬뜩한 경고는 우리를 겁주기 위한 단순한 공포탄이 아니라 변화의 파도에 가장 먼저 올라타라는 위대한 초대장임을 잊지 마십시오. 준비된 자에게 인공지능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며 여러분의 노후가 회색빛 폐지를 줍는 삶이 아닌 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황금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는 작은 나침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더 깊은 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저희가 더 깊고 가치 있는 미래의 진실을 파헤치고 전달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자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돈의 흐름과 미래의 지도를 그려드리는 경제학자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